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긴급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여당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폭로로 촉발된 이른바 이화영 회유 의혹 논란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가를 연일 강타하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을 제보한 변호사는 폭로 직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여당 후보로 출마했고 수사 담당 검사는 국정조사와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여느 공익제보 폭풍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쉽게 단정하고 넘길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여의뷰에서는 벌써 논점이 흐려지기 시작한 이 사태의 본질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박 검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민주당에 제보했던 서민석 변호사는 저희가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만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검사님. 네. 먼저 저희 기자들 말로는 예. 오늘쯤 그러니까 4월 8일이죠. 예. 국조특위 민주당 의원들이 검사님을 위증죄로 고발하겠다. 네. 이런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네. 이런 내용들이 보고가 됐습니다. 이거 예. 예견하셨던 일인가요? 예, 제가 늘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선서 거부를 한 것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네. 그 얘기를 무조건 고발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특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후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만 안 한다고 하면 제가 언제든지 선서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선서를 할 수 있게 그게 사실 불법 아닙니까? 예, 불법인데 왜냐면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 국조는 공소 취소를 위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소 취소 안 한다고 얘기를 해다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거는 못 하시고 결국에 벌써 그게 작년 9월입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는 그거 고발 안 하시다가 지금 고발하십니까? 예. 그거 제가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로는 이제 고발 거리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있었던 거를 끌어오셔가지고 이제 예. 고발을 했고 아마 그 내용이 결국에는 특검으로 갈 겁니다. 아, 예.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원래는 선서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당연히 제가 선서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선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4월 2일 밤 10시가 넘은 상황에 제가 들은 바로는 뭐 일종의 제보죠. 들은 바로는 어떤 얘기를 하든 무조건 고발한다. 예. 그리고 그것은 그러니까 고발의 정도가 이런 식이에요. 뭔가 이게 위증이라는 거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기억과 달리 얘기했을 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사건 위조했죠. 조작했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네. 회유에서 자백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위증이네. 그냥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듯이. 그런데 증거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 그 증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특검을 해야 된다. 왜? 지금 연어술 파티는 검찰에 맡겨놨더니 7개월 동안 성과가 없네? 예. 국정원에 있는 사건들은 국정원이 아니라 공수처는 수사 역량이 좀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특검을 하고 그 이후에 특검법에 이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은 다음에 저를 조작 기소 혐의로 기소를 하고 특검이 보기에 조작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건 조작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소 취소하겠다. 네. 이렇게 딱 시나리오가 짜져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요거를 좀 쪼개서 가버리죠. 예. 선거를 거부하신 이유는 선거를 하게 되면은 국회에 국정조사에서 자료로 형성이 되고 이게 증거 능력입니까? 증거력입니까? 이걸 네. 갖게 되니까 네. 그거를 특검에서 넘겨서 차후에 특검법을 개정을 해서 공소취소 조항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소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예. 제보를 받으셔서 예.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제가 지금까지 검사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뭐 검사 더 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수사해서 재판까지 받았던 그 사건이 이렇게 완전히 법치가 파괴되는데 불쏘시개로 쓰이는 것을 제가 막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소 취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 함정에 제가 어떻게 디딤돌을 놔드리겠습니까? 예,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선서를 거부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소 취소 부분은 특검도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뒤로 넘겨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어제 국조특위 4월 7일이었죠. 국조특위 중에
이제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열어서 네. 검사님을 증인으로 불렀죠. 예. 민주당에서 뭐 둘이 작전 타임 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네. 공세가 상당한데 이거 우선 이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왜 국민의힘만 열고 거길 또 응하셨나요? 일단은 가장 큰 배경은 제가 선서를 거부했지만 지금까지 선서 거부를 한 경우에도 모두 진술을 하게 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서 거부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소명을 하게 해주었고요. 그 기회를 뭐 그건 당연히 법적으로 줘야 되는 건데 그걸 주었고요. 그 다음에 선서 거부를 한 사람들이라도 그러면 위증죄는 지지 않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해봐라. 왜냐하면은 꼭 위증죄가 있어야만 그게 사실인지 규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앵커님 계신 이런 스튜디오에 나와서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 토론을 하게 하고 그것을 들어보면 누구라도 누가 거짓말하는구나 이런 거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좀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위증이라는 그런 법을 하는 것이지 지금 선서 거부를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파악할 그런 의지가 있다면 굳이 그 진술을 안 시킬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소위 말해서 입틀막 그리고 제 마이크도 뺏어가지고 제가 소명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아마도 국힘에서는 그러면 그리고 국힘 그 특조위원들께서는 전부 다 이제 퇴장하셨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니까 아니 결국에는 이 진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혀 들어볼 수 없지 않느냐. 네. 그래서 아마 만드신 것 같고 저는 그 전날 그 국회의원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어느 국회의원? 김형동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김형동. 예. 그 김형동 국회의원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는데 그 공문이 저한테만 간 게 아니라 저 인천지방검찰청 제 소속 검찰청입니다. 그리고 대검찰청까지 모두 보내는 공문이었고 그 공청회에 청문회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청문회에 참석해 달라. 그리고 청문위원들이 거기 참석 청문위원들이 만약에 그냥 뭐 김영동 의원 개인이거나 이랬으면은 제가 좀 그랬을 텐데 저는 발언을 하고 싶은데 그 국조에서 국정조사에서 전혀 발언을 할 수 없게 했고 예. 근데 국정조사 특위위원들만 따로 하시는 청문회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박상용 발언할 수 있게 해다오. 그래야 실체관계를 밝힐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서영교 위원장께서 그걸 못하겠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특조위원께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야 뭐 제 얘기를 들어주신다는데 거기도 국조특위위원들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고 공문도 다 받았고 예. 저는 국회의 공식 행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군요.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조특위에서 불러서 발언 기회를 주자고 청문회를 하자고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 민주당 쪽에서는 받지 않았고 근데 공문은 이미 대검이나 소속 검찰청이 인천지검에 가 있는 상황인 거고. 예. 제가 그거는 그 저기 검사장 그 간부께도 확인을 했는데 간부께서는 아직 내가 공문은 못 봤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공문을 보내드렸거든요. 간부께 그래가지고 참석하는 거는 인천지검에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공식 출석 요구를 받고 네. 소속기관의 그 허락을 득해서 그리고 출석을 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또 사단이 났습니다. 정성 법무부 장관이 어제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다. 특정 정당이 개최하는 청문회에 나간 것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다. 추가 감찰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글쎄 뭐 추가 감찰 장관께서는 뭐 입장이 의원도 겸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입장이 난처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 모양인데 제가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그 주장을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지금까지 방송이나 어디 나가서든 똑같은 주장을 반복을 했고요. 똑같은 주장을 했고 일관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자에 따라서 그게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특정 정당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제가 정치적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청자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공문을 의해서 국회의원이 국가기관이 저도 역시 국가기관인데요. 국가기관에 그 문의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겠다는데 청문회에 참석한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제 말씀을 들어주는
곳이 민주당 의원들만 계신다면 거기도 제가 거기도 기꺼이 출석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오히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정조사는 완벽하게 위헌 불법이거든요. 위헌 위법입니다. 근데 그 국정조사도 지금 그 장관께서 쓰신 페북을 보면 이건 적법한데 박상현 검사가 나가서 불법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불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법조인이시고 심지어 법무장관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엄연히 위헌 불법인 그런 국정조사에 대해서 정치적 정파에 따라서 이것은 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야말로 불법이 적법이 되는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그것이야말로 저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시고 장관께서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으신데 그 부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 부분은 해석에 따라서는 좀 정치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실정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실정법에 어떻게? 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진행 중인 소추 및 그다음에 재판에 수사 및 재판 그리고 소추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수사, 명백히 진행 중인 수사죠. 특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중단된 재판도 있고 중단되지 않은 재판도 있지만 어쨌든 재판 진행 중이시죠. 그 대북 송금에 예. 대해서 그 재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의원들께서 이 국정조사가 끝나고 특검이 발족할 것이고 공소취소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공공연히 하셨습니다. 예. 여당 대표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전임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께서도 하셨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국회의 최대 모임이 이름이 뭡니까? 공소치사를 위한 의원 모임인데 이게 헌정사상 이런 모임이 있었습니까? 예. 근데 그분들이 결국에는 주축이 돼서 이 국정조사를 하고 제가 그러면 국정조사가 공소취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국정조사 이후 특검을 통해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 그 말씀만 해주시면 바로 선서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 누구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예. 그거 자체로 공소취소를 위한 목적인 게 명백하고 이것은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본론으로 네. 다시 네. 들어가죠. 좀 네. 길어지긴 합니다만. 네, 국민의힘에서만 불렀다고 했을 때에 네, 이게 내가 여기를 출석을 해서 얘기를 하면은 뭐 내 얘기를 국민께 들려드릴 수는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좀 시비거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당연히 뭐 시비거리가 되겠죠. 제가 나가든 안 나가든 지금 뭐 제가 국회에 나가 출석해서 그 거기에 계신 국회의원들이 에게 인사하고 예. 뭐 휴대폰 번호 달라고 하시니 제가 휴대폰 번호 드리고 이런 행위만 해도 그게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뭐 그런 정도만 해도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뭐 이런 일을 안 한다고 또 주장을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논란도 그것도 사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 내용이겠지만 그게 무서워서 제가 이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을 멈출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금 인터뷰의 그 말씀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게 그 사건의 그 사실관계를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박 검사님께서 원래 수원지검에 계시다. 인천지검은 언제 인사하셨죠? 예, 그 올해 한 2월쯤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2월쯤에. 5월 2월에 예, 부부장으로 그 왔습니다. 전까지는 수원지검에 계속 계셨었고. 그 전에는 직전에는 용인분원이라고요. 용인분원. 예, 법무연수원에 법무연수원으로. 법무연수원에 1년 있었고요. 거기는 그 검사들이 가는 그 귀향지 아닙니까? 거기 그게- 거치였군요. 아유 뭐 검사직에 뭐 귀향지가 어디 있고 알겠습니다. 예, 어디든 가면 그 중요한 자리죠. 어쨌든 원래 2023년도에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있을 때에 검사님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게 원래 그렇게 소속이 되어 있었던 적이 있는데 네. 저는 사실은 그 전에는 여성아동조사부 예, 그러니까 성폭행 사건, 아동 학대 사건을 주로 했었고 예. 아마 제가 했던 사건 뭐 용인 이모 부부 사건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약사가 물뽕을 먹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수사를 했었고 예. 제가 수사해서 사실 그 물뽕 전 단계의 물질이 마약류로 새로 지정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수사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감찰 검사가 지금 없다고 해서 제가 감찰직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예. 형사 1부로 가게 됐고 거기서 사실 감찰 사건, 그러니까 수원지검의 특수부의 영장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특수부 형사 6부였는데요. 특수부의 영장이 외부 유출이 됐다. 그래서 그 감찰 사건을 제가 맡게 됐고 그 감찰 사건부터 시작된 것이 이 대북 송금 사건까지 쭉 연결이 된 겁니다. 그 중간에 공공수사부나 뭐 수원지검 6부나 이렇게 제가 소속이 옮겨지게 된 것은 그때 공공수사부로 가게 된 것은 이게 대북 송금 사건이 되다 보니까 국정원 압수수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대검에 보고해야 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대공 분야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그걸 수사를 할 때는 그 대검 공공수사부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고의 편의성 때문에 제가 공공수사부라든지 또 반부패부에 또 보고해야 될 경우에는 또 그 반부패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속이 있었던 것이지 예. 형사 1부 소속으로서 수사를 시작했고 그 수사가 쭉 커져 나감에 따라 제가 소속만 변경되었을 뿐 똑같은 수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장 유출 사건은 대북 사건, 대북 송금 사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사건이었어요? 아 그게 어떤 거냐면 쌍방울의 횡령 배임 사건을 그 당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쌍방울을 대리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게 됐는데 그 압수수색한 곳에서 쌍방울의 그 영장의 그 예전 것이, 그러니까 영장의 초안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초안이 그것도. 그러니까는 그거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면은 그러면 특수부가 영장을 그때 영장 집행을 했었거든요. 심지어는 영장을 집행했었는데 그러면은 이미 쌍방울에서 영장 내용도 알고 있고 예. 영장이 언제 올 것도 알고 있고 그렇게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사실상 검찰이 굉장히 발칵 뒤집혔고 왜냐하면 수원지검 특수부가 검찰에서 갖는 위상이라는 건 뭐 거의 중앙지검 특수부 다음 가는 정도의 그런 위상인데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내부 감찰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수원지검의 수사관과 그다음에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이 둘이 유착돼 있다는 것을 밝히고 둘을 다 구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한 수순으로 이 영장을 유출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증거인멸 수사를 쌍방울을 통해 대해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증거인멸 수사를 하는 와중에 인멸된 증거 중에 이화영 당시 경기부지사의 그 뇌물 그 기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그렇게 풀렸던 거군요. 예, 근데 뇌물 사건은 또 필연적으로 대가성.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돈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때 풀린 것이 그러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습니다. 평화부지사에게 결국엔 뇌물을 주었다. 이렇게 진술을 받게 되고 우리가 북한에 수십 명의 직원들이 나가서 북한에 돈을 전달한 적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또 저희가 진술을 받았고 이건 모두 김성태 회장이 그때 당시에는 해외 도피를 하고 있었는데요. 해외 도피 전에 저희가 확보했던 진술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결국에는 대북 송금이라는 것까지 저희가 밝혀내게 됐고 그 대북 송금을 그러면 왜 했느냐 이것이 이제 이 수사가 본격적으로 되게 된 그런 계기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원래 감찰 사건이었는데 거기서 물꼬가 튀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찰 사건 하다가 갑자기 뇌물 사건이 되고 증거인멸 뇌물 사건 되다가 대북 송금이 된 거죠. 쭉 그렇게 흘러간 거고 저희 수사팀에서 특수부 출신이 이제 뭐 몇 명씩 이렇게 보강은 됐지만 수사가 커지니까요. 근데 원래 시작은 형사 1부에서 그러게요. 예, 저랑 저 밑에 제 밑에 후배 한 명이랑 그다음에 초임 검사 2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군요. 처음에 했던 수사였습니다. 그러면 박 검사님은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특수통은 아니셨고 형사 검사셨군요. 제가 원래 그 전에는 그 공공수사부에서 노동 사건을 주로 했던 사건이에요. 예, 노동 사건을 주로 했던 검사고, 근데 그때 대검에 근무하고 수원지검에 가면서부터는 제가 그때는 이제 다른 형사 사건이나 이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 예, 여성 아동 조사부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형사 1부에 갔었고 그렇게 해서 2021년 이후로는 제가 그 형사부 사건만 하고 물론 형사부 사건 하다가 이 사건을 하게 됐는데 이게 저의 첫 그 특수 사건이고 저는 친윤 검사라고도 불리는데요. 윤석열 그분이랑은 한 번도 같이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리고 휴대폰 번호도 모르고. 예, 윤석열 사단이라는 얘기는 뭐
필요에 따라서 레토릭으로 붙이는 그런. 뭐 근데 그분이 정도가 뭐 됐어요. 총장을 하셨으니 글쎄요. 저는 같이 근무했다는 얘기를 같이 수사를 해야 진정으로 같이 근무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예. 같은 부서에 있던가 그런데 어쨌든 총장을 하셨으니 뭐 같이 근무한 건 맞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 얘기는 넘어가고 그런 속사정이 좀 있었군요. 네네. 형사부 검사 출신이시고. 네. 자, 수사 초기에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전 부지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처음에 맡으셨을 때 주무검사였어요? 아, 바로 담당. 아닙니다. 처음에 구속되고 그때까지는 제가 2023년 2월 달에 이 김성태 회장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를 맡게 됐고 예. 그 수사를 맡게 됐고 그 맡게 된 경위가 제가 아무래도 뭐 형사 사건을 주로 하고 뭐 저 특수부 사건을 별로 안 하다 보니까 특수부 경험이 있는 저보다 이제 한 기수 낮은 검사가 그 조사는 전부 다 총괄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 사실은 김성태 회장은 그게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 500만 불은 스마트폰 비용 대납, 예. 그다음 300만 불은 방북 그 의전 비용 대납이라는 것을 김성태 회장이 1월 말에 2023년 1월 말에 자백을 하는데요. 예. 그 자백할 때는 제가 그 수사 담당 검사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팀에는 당연히 소속이 되어 있었고요. 예. 근데 그 담당했던 검사가 다른 데로 2023년 2월 달에 발령이 나면서 저희가 제가 이제 그거를 맡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화영 부지사는 대북송공과 관련해서 초기에는 어떤 입장이었어요? 대북송공과 관련해서 초기에는 본인이 했다고 합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닙니까? 그냥 모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부지사는 그냥 100% 부인의 입장이었습니다. 부인한다. 첫 번째는 어떤 부인이었냐면 본인이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등 받은 뇌물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부인. 부인. 예. 그리고 그 북한에 쌍방울이 800만 불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그것은 쌍방울 자체 사업이지 경기도와 관련이 없다. 그래서 100% 부인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네. 내지는 뭐 묵인적인 지시를 받았다. 네, 네. 뭐 결국 법적 용어로는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네. 바뀌었을 때 예.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나세요? 아, 어떤 그렇죠. 취지였습니까? 예, 그때는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자백이 나오느냐에도 되게 이제 관심이 많이 쏘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어 술 파티니 이런 네네.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의 그 피의자들은 언제 자백을 하냐면요. 뭐 먹을 걸 갖다 주고 뭐 검사가 강압을 하고 이래서 자백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증거가 소위 말해서 빼박일 때, 증거가 확실할 때 선처를 받기 위해서 자백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법에서 자백하면 선처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이화영 부지사도 똑같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전에 근데 이제 이화영 부지사는 한 가지 다른 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의 압박이 있었어요. 압력이.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선처는 받고 싶은데 또한 민주당에서 배신자는 되면 안 되는 이런 딜레마에 있는 그런 피의자였어요. 예. 그랬는데 그래서 그 2023년 5월경부터 이제 자백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에게 국정원 문건 보면 다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예. 그래서 저희 이화영 부지사가 예. 그 검사님한테 그래서 저희가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는 이제 압수수색을 하려고 지금 막 논란이 많이 되죠. 근데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아니라 그때는 처음에는 공공기관이니까 저희가 정보기관을 사실 압수수색한다는 건 힘드니까 그래서 공문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법원에서 보내는 사실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공문 같은 건데요. 그걸로 할지 아니면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할지 그것에 대해서도 국정원과 절차는 논의를 했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압수수색 영장으로만 가능하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공판을 같이 하고 있는 그 서민석 변호사랑 이화영 씨, 그다음에 저희가 공판을 이렇게 반대 당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제가 재판부에 국정원 문건이 있으면 저 피의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국정원 문건을 저희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증거가 있으면 저희도 실체 밝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해 주십시오. 국정원 문건에 대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재판 중에 나온 겁니까? 아니요. 저희 수사할 때 저희에게 계속 얘기를 했고 저희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은 재판부에도 그 미리 언지를 좀 드렸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차피 저 피고인이랑 저 검사 측이 모두 동의한 거기 때문에
그 재판부로서는 사실조회를 보내거나 뭐 영장을 내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예, 모두가 동의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라고 했고 예. 저희가 국정원이랑 그 절차적인 데에선 당연히 협의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재판장께 보고를 드렸고 예. 재판장께서는 그러면은 영장 내용을 피고인과 협의해서 제출해라.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협의해서 제출을 했고 예.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셨고 제가 그 재판부의 명에 따라서 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갖고 왔던 문건 내용이 그 내용이 대부분이 김성태 회장이 그 전에 얘기했던 아주 핵심적인 부분. 그러니까 경기도가 그 북한에 500만 불을 스마트팜 비용으로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이 국정원 문건에 그대로 담겨 있었고 알겠습니다. 예, 그게 돼서 그 문건이 나오자부터 이화영 씨는 자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당시 지사한테 보고를 했다. 그 진술 전에 국정원권에 다 나왔으니까 한번 봐라. 네, 이 얘기가 먼저 나왔던 거고. 그렇죠. 예, 그 얘기가 먼저 나왔던 거 맞습니다. 당시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텐데. 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이건 뭐 그 이전 부지사의 영역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가 2023년 5월이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지시를 그야말로 탈탈 털 때예요. 그죠? 그 민주당에서 오죽하면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정도였으니까. 그 통과는 2023년 한 9월경? 예, 9월쯤. 예, 9월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때 예, 예. 했으니까. 이때 심경의 변화가 굉장히 좀 컸을 것 같아요. 그 뭐랄까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좀 지켜보셨을 텐데 이 부지 사이에 그 어떤 뭐 심경 상태라든지 이런 건 좀 어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아마 기자님들도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탐사 보도라고 하나요? 예. 예. 그게 일종의 저희로 치면 약간 인지 수사 같이 그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떤 제보를 받아서 한다기보다. 근데 거기에 보면 보통 어떤 제보자가 물론 있죠. 근데 그 제보자가 자신의 윗선에 대한 비리를 이야기할 때 그때는 기자님한테 보통 오프라고 하는 걸로는 얘기를 하지만 예.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기네 그 동료 그 피어 프레셔 그 동료들로부터의 너 배신자 아니냐 또는 그 어떤 충성심에 또 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어떤 명확하게 본인 진술화하는 데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게 됩니다. 예. 그게 사람 심리상 그렇게 그러겠죠.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화영 부지사는 저에 있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당연히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이고 공무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동시에 더 큰 그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거악이라고 하는 본인의 윗선에 대한 그 비리에 대한 목격자이고 제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목격자이고 제보자일 경우에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 좀 보호해주고 그 진술을 하게 하고 그 진술로 인한 어떤 위해를 받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고 예. 피의 사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좀 더 뭐 명확하게 그 실체에 맞게 당연히 자백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렇게 혼재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까 이화영 부지사의 어떤 심경 이런 거를 물으셨는데 계속해서 그런 굉장히 불안한 그런 심경 그리고 내가 지금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절대로 언론에 나오거나 민주당에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사실 근데 그때 재밌었던 것이 변호인으로 민주당에서 사실상 나와서 변호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현근택, 설주환 뭐 이런 설주환 분들 변호사가 그렇죠. 현근택 변호사도 있었고 현근택 변호사 이후에 또 설주환 변호사 있었는데 설주환 변호사가 하고 있었는데 근데 설주환 변호사가 좀 달랐던 것은 네. 민주당 변호사라고 해서 뭐 그 민주당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희생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없고 나는 어쨌든 민주당에서 보냈지만 변호사로서 이 사람은 나의 그 의뢰인이다 클라이언트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너 정치적으로 이거 문제될 수 있으니까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2023년 5월경에 그 처음으로 자백을 하게 될 때 변호인이 설주환 변호사였고 그 첫 썼을 때 그 쓴 내용이 제가 지금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이 북한과 쌍방울이 대북 그 지사의 방북이나 경기도의 대북 사업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그것의 대강을 그 지사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 그런 취지로 서면으로 썼고 그것을 옆에 설주한 변호사도 그게 맞다고 하면 이미 증거가 이렇게 증거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하면 그렇게 진술을 하시라. 그런 입장이었고. 근데 당시에 서민석 변호사는 공판을 맡고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설주환 변호사하고 이화영 부지사하고 그 서면으로 진술을 했다는 요 부분. 예. 요 부분은 진술서요. 진술서. 예, 진술서 썼습니다. 그거는 2023년 5월 19일자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19일 예. 이화영 부지사가 그걸 쓰고 설주환 변호사가 그걸 확인을 했고 그거를 제출한 겁니까? 그거를 어디 제출? 검찰에 제출을 한 거예요? 검찰청에서 썼어요. 검찰청에서. 그러니까 예, 예. 제가 저기 그 확인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검사님이 보는 앞에서 그거를 그 변호인이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잘못했었다. 있을 때 썼어요. 그건 서면으로 남아 있겠군요. 그러면. 서면 남아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게 5월 19일이었는데 5월 제가 19일. 그게 조금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명확하게 거기에 설주한 변호사님 쓰시고 그 이화영 부지사가 그런 취지로 대강에 보고를 했다는 그런 취지로 완전히 부인해서 이제는 인정을 하고 본인 거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것을 그 본인의 윗선에도 보고를 했다는 내용을 썼고 예. 그게 근데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내용이 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예. 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는 건데 지사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조직 생활을 하지만 예.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기관으로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그 기관이 했던 일을 의사결정권자가 모른다? 그건 좀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예. 설주환 변호사하고 이제 말씀하세요. 현근택 변호사 그 외에 또 다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변호사라고 얘기를 하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 그때 소속이었어요. 소속이었는데 네.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그 시청자는 민주당에서 변호사 비용을 대줬느냐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예, 변호사 그건 좀 비용을 아마 거의 안 받으시긴 문제가 하셨을 될 겁니다. 것 같아서 이분은 뭐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네네. 변호사로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렇지. 그런데 재판 기록을 좀 보니까 한 열몇 번 공판이 열렸는데 설주환 현근택 변호사는 한 번도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게 예, 좀 특이하더군요. 왜냐하면 수사 담당이었어요. 참여, 수사 참여 변호사기 때문에 재판 대리인이 따로 있었군요. 예, 재판 대리인이 그 지금 논란이 되는 서민석 변호사입니다. 예, 그분이 이제 2022년 10월 19일 법무부인 해광 소속으로 이제 들어가 있었고 맞습니다. 변호인단이 많이 구성이 돼 있더군요. 대형 로펌도 들어가 있고 개인 변호사도 들어가 있고 해광도 들어가 있고 예. 변호인단 구성이 아마 그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 대형 로펌이 들어간 것은 쌍방울 측. 쌍방울 예, 측.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결국에는 뇌물 사건은 이화영 씨의 그 편의상 법카 뇌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쌍방울이 이화영 부지사한테 법인카드 등을 제공해서 뇌물을 준 것. 그것에 대해서 쌍방울 측은 뇌물 공여. 그다음에 이화영 측은 뇌물 수수. 요걸로 이제 공범이 돼 있고요. 예. 그걸 필요적 공범이라고 하는데 공범이 돼 있고 그다음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800만 불을 우리나라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냈다. 네. 그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그 쌍방울 인사들이 김성태를 비롯한 쌍방울 인사들이 이화영 씨랑 공범으로 그걸 허가받지 않고 보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대형 로펌은 쌍방울 측. 쌍방울 거.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화영 측은 그 서민석 변호사랑 그 다음에 법무부인 덕수라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에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진술에 대한 선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선은 서민석 변호사 그러니까는 뭐 현근택 설주환 이 변호사님들 말고 변호사가 새로 들어갔다는 거는 이전 부지사의 의지로 변호사를 선임을 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했던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민석 변호사는 부장판사의 상당한 그 정관입니다. 20년 하셨고 예. 10년 이상 변호사를 하셨기 때문에 예. 뭐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고 굉장히 소위 말하는 비싼 변호사. 근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분을 선임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전직 검찰 차장 검사 엄청 많더군요. 그러니까 정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주로 서민석 변호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서민석 변호사가 들어가게 된 경위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서민석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위 말하는 그런 진술 같은 건 이미 있었다. 자기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여쭤봤던 거고요. 이건 진행 순서에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자, 많이 언급된 내용이긴 한데 이게 중요한 쟁점이라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니까는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었다. 이 부분은 서민석 변호사가 선임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말이 나온 것은 전이지만 전이지만. 아주 구체적인 진술을 하게 된 것은 서민석 변호사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처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설주환 변호사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입과 본인의 손으로 쓴 진술이 있었지만 네. 구체화된 건 서민석 변호사부터 구체화가 됐던 거군요. 예, 좀 뭐 구체화가 되고 있었지만 가장 구체화됐을 가장 때는 구체화됐을 때는? 서민석 변호사 있을 때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설주환 변호사의 주목해야 될 부분이 네. 민주당에서 오신 변호사님들이라는 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민주당 변호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불리한 그런 진술을 할 수가 없었겠죠. 굉장히 뭐 부담을 느낄 수밖에 부담을 없겠죠. 왜냐하면은 그 내용은 전부 다 민주당에 보고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 뭐 설주환 변호사 말씀하시듯이 그 내용을 김현지 씨한테 보고했다고 그렇게 그래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주환 변호사가 그럽니까? 최초 진술이 나왔던 것을 최초 이화영이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한다는 것을 김현지 씨한테 보고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에 맞춰서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든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수사가 너무 어려웠던 게 도대체 이 어떤 다른 이익을 가진 그분들을 막을 그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법에는 그게 해외에는 뭐 그런 사법방해죄는 이런 게 좀 있는데 우리는 그 윗선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무슨 대기업 수사를 할 때 그 회장님이 모든 변호사를 다 선임해줘가지고 변호사가 나의 변호사인 동시에 나의 감시자인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얘기를 변호사가 다 알고 어딘가에 얘기하고 근데 그런 식의 것들이 그때 당시에 다 있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아마 설주환 변호사를 의지를 하면서도 동시에 이 얘기를 하면 이건 민주당에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이화영 씨는 하고 있었을 알겠습니다. 겁니다. 이걸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그 진술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정한 의사, 진지한 의사가 임의적인 의사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네. 그거는 심지어 저희 이재명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판사가 그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이화영의 진술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발언을 하고 예. 서민석 변호사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예.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사님한테 또는 다른 검사님한테 예. 내가 이렇게 성의를 보였으니 예. 뭘 좀 달라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까? 아니요. 그 이화영 씨는 뭐 그런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이화영 씨는 일단은 법률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히 모든 우리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당연히 자백하면 선처가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거고 당연히 그 선처를 바래서 자백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근데 구체적으로 뭐 그때 당시에 구체적인 자백이 사실은 자백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있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모든 뭐 진술로서 이렇게 뭐 한마디 했다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김성태도 2023년 1월 말에 자백을 했지만 그것을 저희가 물적 증거로 검증하기까지 정말 몇 개월이 걸렸거든요. 예.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일단은 처음 나왔지만 그것을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물증을 찾고 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나오기는 아직 전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설주환 변호사가 이제 그 김현지 씨에 의해서 이제 해임을 당하죠. 예. 그리고 나서 들어온 것이 이제 서민석 변호사였는데 그 서민석 변호사가 이제 오고부터 서민석 변호사는 이미 다 자백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약간 추상적이었습니다. 자백 자체는 그때까지는 좀 어쨌든 전반적으로 알고 계셨다 이 정도인데 그러면 언제 보고를 어떻게 한 것인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사실은 조사를 해야 되고 자백이 구체화가 돼야 되는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서민석 변호사가 저한테 얘기했던 것은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가 뇌물에 특가법을 빼주고 그 다음에 일반 뇌물로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방조로 해달라.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는 그게 아까 서 변호사가 말씀하신 그 서 변호사가 먼저 제안을 했다는 그 부분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사실 아니 이 정도까지 왜냐면 그건 무리하거든요. 자, 그게 언제쯤 있었습니까? 그게 아마 2023년 6월일 겁니다. 6월이요? 예. 그러면은 첫 통화 공개된 통화 내용 이후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첫 통화 때는 그때는 서민석 변호사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 대북송금 사건의 제3자 뇌물죄의 수사 변호사가 아니라 예, 예. 아까 말씀드렸던 법카 뇌물과 그 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만 변호사 혐의 자체가 달랐군요. 맡고 있는 예, 혐의 예. 근데 자체가. 그래도 혐의가 겹치는 것이 겹치니까. 예,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절차적으로 북한에 돈을 반출한 것에 절차적인 것을 처벌하는 조항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3자 뇌물죄는 지금 수사 중이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주한 변호사가 이제 있어서 같이 자백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이화영 씨는 지금 나는 자백을 하고 싶은데 서미석 변호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 때는 하지 말라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서미석 변호사 5월 25일자 녹취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안고 가서 죽는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배신자가 안 되면 사면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전략에서 지금 일종의 자백이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서미석 변호사 그 전략은 깨진 것이고요. 그 이후에 본인이 변호인이 돼서 들어왔을 때는 자백이 다 있었던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 자백을 구체화시키는 그 작업이 있는데 거기에 협조를 해주고 대신 그렇게 해줄 거면 우리는 종범으로 빼달라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서미석 변호사가. 근데 그것은 사실 법적으로나 지금 증거상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은 하면서 동시에 거절도 하고 그런 상태가 2월 19일자 녹취에 있는 내용입니다. 6월 19일이라는 말씀이죠. 이거 네. 되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네네. 볼 때는. 네. 왜냐하면 네. 서 변호사가 지난 이제 3월 6일, 지난 6일에 서울공원 인권침해점검 TF에 네. 민주당 정영기 변호사, 네. 그러니까 이제 전용기 의원. 의원 네. 폭로를 맡았던 그 의원하고 네네. 가면서 네. 검사님하고 통화했던 녹음 파일을 제출을 한다고 했어요. 네. 원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전부라고 얘기하지는 아, 않았습니다. 예, 예. 그런데 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방조범으로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변호사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박 검사가 이전 부자를 회유할 때 했던 얘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면을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네. 거기 보면은 그 서 변호사가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박 검사님한테 그럼 그렇게 해주시던가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좀 뭐랄까 변호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네. 굉장히 예. 이익인데 이게 근데 공익제보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좀 그 충돌이 되고 있어서 제가 좀 그걸 궁금했습니다. 제안한 거는요. 예. 당연히 제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사실 법적으로 좀 되게 무리한 이야기거든요. 잠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보석, 공익제보자 선정 네네. 이 얘기를 서 변호사가 박 검사님한테 먼저 했다는 얘기죠? 아니요. 그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먼저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그 부분까지 기억까지는 기억은 안 못 하는데 나시고. 왜냐하면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게요. 어. 그거는 그 이화영 부지사뿐만 아니라 지금 구속된 사람 모두가 예. 그것에 대해서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속이 됐다는 것은 원래 우리나라 법은 불구속 재판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구속이 됐다는 것은 결국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사가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자백을 하게 되면 보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예. 사람은 예. 기소되고 구속된 사람은 그런데 그때 보석을 신청했을 때 검찰은 의견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 다 자백했으니까 자백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지 않습니까? 자백했으니까 보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네. 내면 법원에서는 검찰 의견 진술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거기에 적의 처리 그러니까 저희는 적의 처리. 저희는 자백한 거 맞고 이 사람 주장한 거 맞고 이에 대해서는 판사님이 재량껏 처리해 주십시오. 그게 적의 처리거든요. 예. 그런 의견을 낼 때는 사실상 보석을 해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자백하지 않았고 예. 지금 이 사람이 나가면 누군가 중요한 참고인을 위해할 수 있습니다. 네. 자백하면 안 됩니다. 또는 도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낼 때도 있고요. 예. 근데 그것을 지금 자백할 경우에는 저희가 일종의 적의 처리라는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거고 알겠습니다. 누구나 알겠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아까도 예. 얘기했듯이 공익제보자나 네. 그다음에 공익제보자는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 자기 진술이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실제 검토까지 했었습니다. 예. 그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석 그리고 추가영장 청구를 안 한다는 것은 네. 다른 혐의로 추가영장 청구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재판을 하다 보면 구속 기간이 있어요. 1심은 6개월, 2심은 뭐 4개월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기간에 저희가 추가영장 청구를 해야 사실 그게 연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석에 나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굳이 이 사람은 이제 증거인멸이나 자백도 예,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영장 청구를 안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 법이 예정한 예. 자백한 사람은 선처할 수 있다는 거기에 들어맞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제한했다 안 제한했다 필요 없어요. 법에 있는 거를 누가 제한을 합니까? 그거는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좀 무리가 있지만 이것을 누가 제한했느냐. 주범, 종범 그 부분인데 그것은 명백하게 서 변호사님 먼저 제안을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도 하고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그 내용을 저희 팀에 보고까지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질문을 여쭤보냐면 네네. 공익제보자 선정 보석 얘기 이게 네. 녹음 파일만 나왔을 때 검사님 육성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되게 좀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그럴 수 있어서 있죠. 예. 여쭤봤습니다. 예.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있었던 예, 허용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누구나 자백을 할 경우에 그 선처를 저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것을 검사님이 먼저 제안을 했는지 아니면 서 변호사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 서 변호사가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서 변호사는 그때 당시에 종범으로 해주고 우리를 빼달라 이거거든요. 근데 빼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뺀다고 말씀해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석방시켜달라. 예.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보석시켜달라는 건데 당연히 그 재판을 하고 있는데 구속돼 있는 사람을 그 소위 말해서 이렇게 풀려나게 하는 것은 보석. 그다음에 저희가 구속 기간 만료됐을 때 추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예. 것. 그리고 이 본인의 진술이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은 공익제보자. 그렇게 예. 그렇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자백을 할 경우 해줄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자백이 그게 되냐? 그 이제 수준까지는 그거에 아닌 것 대해서 같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녹음 파일이 그게 전체가 다 공개가 된다면 확실하게 드러날 텐데 저는 확실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님 녹음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 제가 검사인데 어떻게 왜 안 녹음을 하셨어요? 합니까? 아니 검사인데 네. 그게 지금 그런 내밀한 어떤 지금 변론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6월 19일자 녹취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결론 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민석 변호사는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가 명확하게 변론을 하기 전에 어떻게 변론을 하면은 좋겠느냐라는 것을 저에게 문의를 하고 제가 그 변론을 사실상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요 부분 네. 되게 중요합니다. 네.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듣다 보면 뭐 서 변호사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 얼마든지. 국민들이 볼 때는 네네. 검사 코치를 받아가지고 변론을 한다고 되게 이상하게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분명히 이화영 부지사로서는 그 자기가 무슨 진술을 했고 그다음에 검찰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고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알 수 있죠. 예.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자기한테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변호사한테 상의를 하겠죠. 근데 변호사는 그 내용이 이 사람이 들은 걸로만 정보를 취합했을 때는 굉장히 제한적인 정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화영 부지사는 피의자지만 제가 무조건 그 사람을 무조건 세게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의자는 자기가 지은 죄만큼만 처벌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윗사람이 한 거를 이 사람이 다 뒤집어 쓰게 제가 그걸 놔두면 안 돼요. 반드시 그거를 밝혀서 자기가 한 만큼 죄를 짓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는 제보자이자 목격자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사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자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배신자도 안 되고 예. 그러면서 선처도 받고 그다음에 지금 증거 상황은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서 변호사님이 문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최대한 응할 의무가 있었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맡을 경우나 뭐 이럴 때에 변호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공익제보자인 동시에 목격자인 이 사람과 자기 의뢰인과 그다음에 검찰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고 뭐 어떤 뭐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 변호 전략을 잘 짤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저랑 완전히 그냥 적대적인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그냥 완전 피의자인데 네. 저희가 완전히 그냥 수사를 해야겠다라고만 생각했다면 제가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해줄 이유가 전혀 없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최초 이재명 지사가 알았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런데 그 공개된 녹취 흐름을 보면은 이전 부지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최소한 더 나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요? 이화영 씨가 네네. 뭔가 더 나와야지만 얘기가 좀 네네.
저 진척이 될 수가 있는데 네. 뭐 그냥 뭐 변호사 예. 바뀌었는데도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자백을 받는 게 제 직업인 사람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뭐 허위로 자백을 받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근데 어쨌든 실체 진실에 맞게 그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증거가 명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당연히 자백을 권합니다. 네. 자백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지금 증거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건데 왜 거짓말을 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게 제 직업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의자들은 증거가 검사한테 들어봐서 수사를 받으면서 명확할 때 그때 본인이 선처받기 위해 자백하고 우리 법은 자백한 사람을 선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제가 그때까지 저희는 어디까지 사실 수사를 했었냐면요. 모든 물적 증거나 정황 증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지사가 알 수밖에 없었다. 예, 알 수밖에 없었고 이거에 분명히 관여가 돼 있다. 그래서 이 공동 정범으로 기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부적으로 두 분 아주 가까운 지사와 부지사 간의 내밀한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그 내용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라 이겁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권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종범, 주범, 그까지는 그냥 공동 정범입니다. 근데 주범, 종범의 단계까지 가려면 이 단계를 훨씬 뛰어넘는 또 진술도 필요하거든요. 사실상 모든 내용을 다 얘기하고 있었고 사실 이재명 지사가 내가 지시한 것 중에 내가 하는 파트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파트도 있었다라든지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조직적인 것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다는 내용의 진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제안을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수사 다 스탠바이 해가지고 진술하겠다고 하는데 안 하고 후퇴하고 계속 그런 상황에 실랑이가 있는 것이 지금 그때 9월 상황이었군요. 6월 19일자의 알겠습니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녹취입니다. 이제 주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장 검사한테도 얘기를 하고 부장 검사 검사장한테 얘기하고 아니면 뭐 저기 예. 차장 검사 얘기하고 이제 예. 다 됐던 얘기인데 예. 더 이상 나오지를 않으니까 조금 이제 당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좀 급하시였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저도 뭐 그 녹취를 보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제가 뭐 수사를 맡고 뭐 이렇다는데 제가 그 뭐 평검사고 그다음에 수사라는 게 마치 뭐 영화 같은 거 보시다 보면 뭐 검사가 마치 없애면 없앨 수 있는 줄 아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법상 진술이 나오면 그러니까 증거를 발견하면 범죄를 발견하면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고 이미 수사 트랙에 타버리면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론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전부 다 리뷰를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때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는 저희가 본류 대북송금 수사를 하고 있었지만 김성태 등의 진술에 따라서 이화영 부지사에 관한 각종 비리들이 굉장히 번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이 주된 수사를 하고 있지만 다른 검사들이 지금 다른 수사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진술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부분별하게 수사가 번지는 걸 싫어했고요. 예, 원치 않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할 때는 다른 수사는 좀 완급 조절을 하고 이 수사에 집중을 하고 왜냐하면 진술이 나오면 그에 따른 증거를 확 찾아야 되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스탠바이를 딱 시켜놨는데 안 하면 예, 그러면 일정이 다 헝클어지거든요.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러 왔는데 다 모여가지고 계신데 제가 오늘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좀 안 좋지 않으시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예. 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부장이나 검사장을 설득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어제 설득하겠다는 거 5월 25일자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용기원이 공개한 건데 네네. 5월 25일 예, 예. 5일자 통화예요. 그래서 부장이나 검사장을 설득하겠다고 했던 그 배경은 아마 이 배경이 아니었나? 그건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좀 달라요. 왜냐면은 5월 25일자에 서민석 변호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민석 변호사의 전략은 180도 바뀌었다고. 이분은 처음에는 그냥 그 배신이다. 아니면 사면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화영 부지사한테 다 안고 가. 그러니까 그때 정치권이나 뭐 법조계 다른 데서는 이화영은 꼴이기 때문에 자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 안고 그때 가. 상황이었던 지금 것 사실 생각해 보면 뭐 정진상, 김용 이런 분들도 그 위에 얘기를 전혀 안 하시는 상황이잖아요. 본인들의 것도 부인을 하면서 본인들
근데 본인들도 알아요. 본인들까지는 무조건 증거가 다 있다는 거, 명백하게 있다는 거. 근데 그 위에 얘기를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절대 안 하는 전략이었는데 지금 설주한 변호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약간 얘기를 하는 쪽으로 바뀌는 그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5월 25일은. 그러니까 뭐 보고를 하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이제 사실은 기수가 저랑 15기수 차이 납니다. 서민석 그때 변호사가. 예, 서민석 변호사가 그때 저희 총장보다 4기수 높고요. 대부분의 대법관보다도 기수가 높은 그런 아주 좀 거물급 변호사였어요. 그런 변호사한테 제가 뭐 그 변론 전략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이 피의자에 대한 변론권 남용입니다. 아니 거의 주술에 가깝잖아요. 대통령만 대라. 나는 이 사실 다 그냥 안고 갈 테니까 대통령만 대라. 이렇게 비는 거라 저는 그거를 실체를 지금 아는 상황에서 그거를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뻔히 지금 이 사람이 혼자 한 게 아닌데 혼자 한 걸로 다 짊어지고 가고 나중에 사면받겠다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이상 그 얘기를 알고 있는 이상 어떻게 그거를 둡니까? 거기다가 이화영 씨는 이제 자백하겠다고 하면서 서민석 변호사를 불러달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밤 늦은 시간에도 불러주겠다. 그래서 제가 서민석 변호사한테 그래서 전화해서 제발 나와달라는 전화해서 예, 나와라 그래서 나와라. 왜냐면은 이 사람은 검찰청에 일단 오기 싫어하고요. 왜 자꾸 전화가 되냐면 검찰청에 나와서 변론하는 걸 싫어하세요. 서민석 변호사는. 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좀 거물이 되시면 좀 안 오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법정에는 오시는데 그렇게 뭐 검찰청에 오실 때는 그냥 전화로 말씀하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또 저 어서 변호사라고 자기 밑에 있는 변호사를 보내시고 보통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 서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변호사님 그런 거의 주술에 가까운 무슨 정치적 로또 아닙니까? 대통령 되면 사면 나가는 거 그런 거 바라지 마시고 법적으로 변론하세요. 그런 얘기고 제가 법적으로 변론하실 때는 네. 자백에 따른 선처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러이러한 선처를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미 나왔던 얘기고요, 그죠? 예예. 그거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예예. 약속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저희가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가 이래요. 아니 그거 너가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부장, 차장, 검사장 설득해야죠. 근데 만약에 제가 설득 못하면 되는 건 되고 아는 거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해드릴게요. 제가 약속 드린 거는 그러니까 그 약속 드린 건 약속대로 될 겁니다. 그 내용은 그게 저는 부장, 차장, 검사장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백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선처는 제가 할 수 있는 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 해드리지. 그거 정치적 로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거는 변론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죄송합니다. 끊으면 이 예, 얘기가 지금 말씀하세요. 어디냐면 전영기 의원이 지난 4월 7일 날 추가로 그 공개한 녹음 파일이에요. 네. 2023년 5월 25일. 네. 검사님 말씀 주시니까 좀 알겠네요. 그러니까는 쭉 얘기를 해서 그 수사의 결론을 볼 만한 그런 어떤 단서가 겨우 잡혔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만들어 가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피고인은 그 제보자 목격자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서민석 변호사의 승인이 나와야 자기 할 수 있다는 수가 거죠. 있는데.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님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아니 정치적 로또를 바라고 이렇게 변론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 그래서 네. 서민석 변호사 정관이시니까 네. 네가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죠. 저 15기수 하는데 아니 부부장이 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물어봤던 것 아니 같아요. 뭐 내가 지금 우리는 정치적 사면 바라고 있는데 너 자백한다고 해서 그렇게 돼?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제가 설득할 거고 제 말 믿으세요. 예. 당시에 그 검사님은 굉장히 좀 절실했던 것 같아요.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절실하고 절실했던 당연히 것 같아요. 수사는 절실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기수가 높은 분한테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세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절실하게 얘기해야지. 예, 예. 그게 제 뭐 이 법조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 무슨 검사 변호사 되게 읍소하나 그런 얘기를 좀 하셨을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네. 근데 2024년 7월 25일 날 이전 지사의 부인이시죠, 백정화 씨가 네. 법정에 나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 간에 이 법정 부부 싸움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백정화 씨가 그 서민석 변호사를 해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근데 실제 궁금한 해임이 게 되죠.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그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어요? 원래는 안 되죠. 원래는 뭐고 또 안 되는 건 뭡니까?
모든 당연히 변호사라는 것은 네. 굉장히 신뢰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변호사 보통 이제 그 ACP라고 하는데 ACP 어토니 클라이언트 프리빌리지라고 해가지고요. 변호사랑 그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그 의뢰인이랑 대화한 것은 그 절대 비밀이다. 그걸 사실 유출하면 형사 처벌 받아요. 예. 우리나라는 그런 조항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은 압수수색도 못 하게 합니다. 예, 그 정도로 거의 절대적 그 기본권 중에 하나로 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본인이 죄를 지었을 때도 그 죄를 다 얘기하지만 나 이거 면할 수 있게 해줘 이런 식의 내밀한 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의뢰인을 제외하고는 그 관계에 누가 침입하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은 백정화 씨랑 이화영 씨는 굉장히 사실 부부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화영 씨가 지금 구속돼 있기 때문에 예. 그 선임을 백정화 씨가 했단 말이에요. 어. 그때 아까 그 선임 과정이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저는 그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을 주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액수도 구체적으로 아는데 뭐 그건 얘기는 알 수는 안 서 드리겠지만. 변호사를 백정화 씨가 선임을 했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뢰인은 저 이화영 그다음 서 변호사로 돼 있겠지만 만약에 구속되시면 사모님이 네, 변호사를 알겠습니다. 선임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겠군요. 선임하시는데 당연히 그 관계는 그 구속되신 이화영 씨와 서민석 변호사, 그러니까 해광이랑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을 그 사모님이 배우자가 그렇게 틀어버리시니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그게 잘못된 거고 그런데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예, 왜냐면은 그 상황에서 백정화 씨는 혼자 지고 가. 왜 이 변호사, 이 지사에 대한 얘기를 왜 해? 네가 혼자 지고 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재밌었던 거는 뭐 재밌다고 말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그 좀 흥미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화영 부지사는 그 이후에 지금 그게 녹취가 공개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그 구치소에서 이제 백정화 씨를 만나서 하는 얘기는 절대 서민석 변호사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이전 부지사는. 예, 이거 없으면 자기는 큰일 난다.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도 이제 백정화 씨는 뭐 이렇게 하면 뭐 조국보다 그때 표현이 아마 그 보도에도 난 거니까요. 조국보다 본인이 더 멋있는 사람 될 거니까 그냥 혼자 안고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거죠. 근데 그 둘의 엄청난 신뢰관계 때문에 사실은 결국에는 그 변호사가 나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해임을 받아들이고 사임을 해버려요. 예, 사임서를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상 그 해임을 제3자가 시켰다기보다는 법적으로는 해광의 변호사가 사임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사임을 한 건데 그 촉발은 배우자가 그렇게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신뢰관계가 깨져서 자기가 사임한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전에 얘기를 조금만 더 들면 이 전에 설주한 변호사가 사임하게 된 것도 설주한 변호사도 이화영 씨가 해임한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근데 본인이 사임한 건데 그 사임의 동기가 뭡니까? 김현지 씨로부터 연락이었죠. 그거는 어떻게 그거는 확인입니까? 아니면 그냥 확인이 스토리인가요? 되죠. 당연히 확인이 되는 게 설주한 변호사가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게 왜냐면은 저희가 다 수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네. 안 와요. 안 와요. 갑자기. 그래서 변호사님 왜 안 오세요? 그러니까 조사가 안 되니까요. 왜 안 오세요? 그랬더니 그때 굉장히 격앙돼 계셨어요. 예, 김현지 씨로부터 연락이 와서 나 더 이상 못한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나 사임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좀 지나서 사임서를 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니 제3자가 해임할 수도 있는 겁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제3자가 그렇게 하시면 변호인이 나 사임하겠다 해서 사임의 형태를 띠는 거죠. 그렇게 되는군요. 자, 지금 뭐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해임을 할 수 있는 거는 뭐 선임한 본인 당사자인데 좀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족이었던 백정화 씨가 서민석 변호사를 선임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사임도 이제 뭐 현실적으로 이제 가능했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신뢰관계가 붕괴됐으니 사임하는 형태로 사실상 해임이 된 거죠. 그런데 당시에 백정화 씨 멘트나 이런 걸 보면은 서민석 변호사를 상당히 적대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나오셨던 그런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사실상
그 지금 논란도 지금 뭐 주범 종범이니 이런 것들 제안한 것도 누가 제안했냐 그랬더니 서민석 변호사님이요 이런 예.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거기 보니까 서민석 변호사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요. 예, 그쵸? 최근에 네. 그 녹음 파일이 공개된 이후에 해임은 본인의 아이디어였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회유에 의한 진술이었다고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진술을 다 엎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없는 과정이 쉽지가 않은데 변호사를 해임을 하고 새 변호사가 오게 되면 그 사람한테 힘이 실리게 되니까 변론 전략을 다시 짜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좀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백정화 씨가 본인을 해임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에 대한 그 아이디어 그 사임은 해임은 본인의 아이디어였다. 이 모든 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예측하시고 3년 전에 있어요. 그걸 큰 그림을 그리셨다 이런 취지인가요?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 취지로 얘기하신다면은 그럼 구체적인 자백은 왜 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시간을 조금 더 흘러 보내서 2023년 8월 21일 날 좀 가보겠습니다. 서 변호사가 사임계를 낸 것은 2023년 8월 2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달 정도 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연어 술 파티 발언이 공교롭게 2024년에 3월 4일 날 공판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 그게 3월이었나요? 4월 아니었습니까? 3월이었습니까? 그러니까 2024년 4월 4일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공판에. 4월입니다. 예. 이 처음 이제 발언을 하게 되는데 그 이화영 씨가 마지막 그 공판 기일날 하게 되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술 파티 시점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술 파티 시점에 대한 진술이 자꾸 바뀌어요. 2023년 6월 말에서 7월 초라고 했다가 그 이후에는 또 2023년 5월에서 6월로 또 변경이 됩니다. 이 당시가 뭐냐면 녹음 파일이 공개됐던 그 서민석 변호사와 얘기가 있었던 그때 당시로 진술이 바뀝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연어 술 파티는 지금 뭐 제가 어제 국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100억짜리 뇌물이잖아요. 네. 120억이요. 지금 환율로는 800만 불인데 그러면 그게 한 징역 한 30년 나올 만한 내용인데 그거를 지금 뭐 10,000원짜리 뭐 연어 덮밥 지금 뭐 연어 덮밥이라는 것은 지금 다 모두가 지금 법무부나 저쪽 서울고검 쪽에서도 수사 결과 연어회가 들어간 게 아니라 연어 덮밥이었다. 예. 그렇게 되는데 그 10,000원짜리 먹고 100억 뇌물 자백한다는 건 좀 그 이화영 씨가 아무리 뭐 구속돼 있었지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연어설 파티 이거 자체는 어쨌든 이화영 씨가 자백을 했던 게 이 다른 요인 때문에 예. 허위로 자백했다라는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진 내용일 뿐이고요. 예. 실제로 이화영 씨 비망록이라고 쓴 거 있거든요. 2023년 12월경에 감독 그 수감돼서 쓴 예, 그런가 봐요. 거기도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와서 서민석 변호사는 뭐 나도 연어술 파티에서 들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모양인데 그때 당시에 변호인 접견만 이화영 씨 거의 한 200번 하셨을 거예요. 예. 200번 하시는 가운데 연어술 파티 들었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적어도 설주한 변호사는 알았어야 되지 않나요? 본인은 모른다고 합니다. 예, 설주한 변호사는 그때 당시에 설주한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온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사실 나는 사실 자백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쟤들이 무슨 술까지 먹여가면서 자백 시키려고 하더라. 예. 뭐 그런 식의 얘기는 당연히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5월 17일 날 설주한 변호사가 집에 가려는 걸 다시 부른 게 저희 검찰이에요. 예, 그 내용은 뭐 지금 어디 나오지 않고 있지만 네.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이고 네네. 제가 만약에 연어 술 파티라는 걸 해가지고 그 사람의 진술을 회유하려고 했다면 예. 제일 거기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설주한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부러 설주한 변호사를 저희가 다시 불렀다는 것은 그게 저희가 그걸 안 했다는 게 명백한 증거거든요. 예. 그게 왜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느냐? 2023년 12월 달에 이화영 씨가 쓴 그 비망록을 보면 예. 거기에 파티라는 말이 나와요. 음. 제가 무슨 12월이요. 예, 자백하고 파티 한번 하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게 아마 오마이뉴스나 이런 데 기사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파티라는 거를 했다고
저는 뭐 그런 말을 쓰지도 않는데 어쨌든 파티라는 걸 했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백하고 나서 파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연어술 파티라는 게 이제 2024년 4월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예. 그때부터 그때 그 선거가 있었거든요. 음. 2024년 선거가 지금 국회의원들 선거요. 총선. 예, 22대 총선이 있었는데 총선입니까? 총선이 딱 끝나고 음. 그거 전에 하면은 허위 사실 공표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거 끝나고 당시 이재명 당대표가 그걸 딱 받으세요. 이건 100% 사실이다. 예. 그렇게 딱 받으신 다음부터 완전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막 수사도 되고 제가 뭐 수원지검 자체 수사, 그다음에 경찰 수사, 그다음에 저 법원 판결, 그다음에 지금 서울고검 수사, 이제 특검까지 받게 됐는데 아무튼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쨌든 간에 자백 후에 파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백 시점 후에 파티해야 되니까 계속 6월, 7월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런데 안 나와요. 그게. 시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게 그러면은 파티 후 자백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그게 쭉 당겨져서 결국 5월 17일자라는 내용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5월 17일 날 먹은 식사 중에 그 무슨 저희가 이제 시켜준 식사 중에 그 초밥집에서 시킨 이름이 삼거리 초밥집이라는 그런 초밥집이었어요. 얼마짜리예요? 만 원, 만 만 원 얼마? 예, 만 원 뭐 비싸봐야 12,000원. 예, 그 정도 되는 그 만 원보다 적을 수도 있고요. 그 정도 되는 것을 그때 당시에 교도관까지 해가지고 한 뭐 20개 내지는 그거보다 좀 뭐 적게든지 뭐 제가 24만 원 결제를 했더라고요. 그 검사님이 그 결제하신 거예요? 제 카드로 일단 결제를 하고 소위 말하는 그 특활비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그걸로 저희가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걸로 보전받는 방식이었는데 뭐 보전이 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결제한 건 맞고 제가 아마 검찰 수사관한테 카드를 주고 빨리 그 식사를 하자 이렇게 식사를 해라 이렇게 하고 저는 아마 부장한테 이 내용을 보고하러 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뭐 연어 술 파티라는 거 있을 수도 없는데 어쨌든 지금 그 프레임 자백하고 파티하는 걸로 맨 처음에 쭉 갔다가 이제는 아 이게 안 되니까 파티하고 자백하는 걸로 돼서 그게 연어 술 파티라고 하지만 지금 또 나온 거는 어떻습니까? 술 먹을 수 있는 시간이 5분 내지 10분이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 가능하겠습니까? 엄청 빨리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면은 설주한 변호사가 직후에 와서 그걸 깨달아 그 바로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엄청 빨리 먹을 때 그때 옆에 교도관이 다 있어요. 그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내일 그 국정조사에서 그 저 현장 방문을 한다고 하거든요. 예, 수원지검 방문다고 하니까 아니 그 국회의원분들 거기 가셔가지고 호통만 치지 마시고 연어술 파티가 있었는지 직접 재연해 보시면 되잖아요. 지금 다 있어요. 6시 37분에 소주를 사서 소주에 병가리를 한 다음에 한 400m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수원지검에서 올라가서 13층에 올라가가지고 검사실을 뚫고 그 교도관들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비치해 놓고 그 다음에 술을 마셔서 연어 술 파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7시에 설주환이 오는 그 시나리오를 본인들이 짜 놓으셨거든요. 지금 제가 짠 게 아니고요. 서울고검이 짠 거고 그 다음에 저 법무부가 짠 건데 그걸 한번 해보시죠. 그게 연어 술 파티라는 그 파티 원래 이화영 씨는 2시간을 했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자기들이 밝힌 내용은 아무리 많이 했어도 5분 아니면 10분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맞다고 주장을 하는 거는 이제 술만 들어가면 무조건 파티가 되는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으로 점점점 축소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연어 회덮밥을 먹으면서 소주를 한 잔씩 할 수는 있죠. 그것도 불가능합니까?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술 예.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 술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게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까지는 뭐 솔직히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글쎄요, 뭐 혹여 쌍방울에서 술을 반입해가지고 우리 회장님을 좀 드려야겠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해서 그것을 감행하려고 뭐 본인들 가방이나 불구속 피의자, 불구속 참고인들이 가방이나 이렇게 싸왔다가 분위기 보다가 못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짧은 시간에 예. 굳이 그거를 할 이유가 알겠습니다. 전혀 없고 그렇게 됐으면은 그걸 안 걸릴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래서 설주원 변호사가 굉장히 중요한 키인데 너무너무 중요하죠. 거기 설주환-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예, 설주원 변호사는 그 당시에 연어 냄새나 아니면 소주 냄새나 이런 것은 맡지 못했다고
방송에 나와서 최근에 분명하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설주한 변호사는 본인이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거기서 그걸 재연을 한번 하셨어요. 음, 근데 지금 영상 녹화실이 딱 요 정도 크기예요. 지금 그래요? 이 스튜디오 크기인데 스튜디오보다 훨씬 천정이 낮습니다. 저희가 꽤 넓은 편인데. 예, 근데 한 요거보다 조금 작은, 요거보다 조금 작아요. 예, 네. 저 정도, 저 문 빼고 한 저 정도, 그 정도 사이즈인데 저희가 책상이 요거보다 조금 이렇게 긴 책상이 있고 그런데 아마 여기서 해보셔도 될 텐데요. 네. 기회가 소주 있으면 없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보시면 냄새가 네. 안 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설주한 변호사 얘기하는 게. 그래서 여기 옆에 요 정도 지금 PD님 계신 요 거리 정도의 그 교도관이 계셨거든요. 예,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설주한 변호사는 2024년 22대 총선 즈음에서 민주당하고는 결별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애매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거야 뭐 내부적으로 정치적 노선이 어떻게 달라지신지 뭐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연어술 파티를 처음 요청을 하고 연을 좋아했다고 했던 사람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기화영 씨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김성태 씨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뭐 말도 안 된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된다는 얘기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말씀하셨던 것은 그렇게 방송에서 했었죠.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사준다고 자백하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하셨죠. 서 변호사가 그 지난 6일에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에 검사님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원본. 예. 근데 전부인지는 밝히진 않았어요. 혹시 지금 이제 공개되고 있는 녹음 파일이 2023년 5월 25일과 6월 19일입니다. 네. 그 외에 통화가 더 있었나요? 100%더 있었죠. 제가 수십 통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수십 통이라고 말씀. 한 2달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굉장히 여러 번 통화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어떤 절박했던 검찰, 그러니까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비단 25일과 6월 19일에 딱 정해서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쭉 이어졌겠군요. 그럼요. 쭉 이어졌고 제가 100% 확신하는 거는 아직도 제가 그 전화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제가 창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검사실에서 창을 보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서민석 변호사가 그 특가법 빼주고 그 다음에 방조범으로 해달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고 제가 아니 그걸 어떻게 해드려요? 그거는 법리상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가법을 빼려면은 뇌물 액수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거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이화영 부지사랑 이재명 지사를 기소를 해야 되는 건데 한 명은 특가법을 붙이고 한 명은 특가법을 안 붙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법리적으로 전혀 안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갑자기 해달라고 하시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황당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있고 그 녹음이 100% 있습니다. 예. 서민석 변호사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공개를 못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수사로도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 네. 혹시 전화번호 그 전화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그때 3년 전인데 그 전화기는 아니죠. 근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뭐라 그러냐요? 그 마이그레이션이라 그러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 계속 이렇게 그 마이그레이션이 됐기 때문에 그 정보를 계속 이어는 왔지만 아마 뭐 통화하고 이런 내역은 정확히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통화 내역과 시각, 통화 길이, 뭐 혹시 한번 당시 찾아볼까요? 메모, 뭐 이런 부분들. 혹시 한번 메모나 이런 거는 제가 통화 녹음을 누구 허락을 받지 않고 그렇게 막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한번 여기서 볼까요? 아유 그게 하나도 내용이 없네요. 착신 통화나 이 세부 사항이나든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남아 있는 게 없네요. 예. 성혜석 변호사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있는 게 없네요. 3년 전인데 3년 후에 이 녹음 파일이 나온 것도 조금 의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실 때는 3년 전 통화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셨어요. 네. 이건 뭐 내용상의 어떤 그런 좀 그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3년 전 상황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건 않고. 저는 크게 그때 당시에 사실 서민석 변호사가 어떻게 변론했고 저희가 어떻게 대응했다 이런 아주 큰 사건만 원래 기억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대응했다는 게 저는 기억에 남아 있고 그래서 녹취록을 뭐 민주당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전영기 의원이 다 공개할 경우에는
전체에 대한 변명거리를 만들어 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만 공개하는 것이다. 예. 근데 제가 일부만 공개할 때랑 전체 뭐 다 공개됐을 때랑 제 그 말씀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오늘도 아무 준비도 없이 왔지만 제가 어차피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그 저 뭐 준비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있었던 일을 하나고 제가 근데 있었던 일을 하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진술은 왜 나왔냐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변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술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드리는 것이지 당연히 뭐 기억이 구체적이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3년 전 알겠습니다. 순수히 기억에만 의존하기 때문에요. 지금 민주당이나 뭐 추가 폭로가 나올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5월 25일과 6월 19일에 집중이 돼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딱 두 통화만 하시고 그 두 통화마저도 여보세요 끊습니다 요까지 나와야 그게 통화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증거 제출을 한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녹음 파일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자, 그럼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박 검사님께서 이제 최근 언론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 많이 나오시잖아요. 공소 취소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십니다. 근데 공소 취소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네. 이 말씀하세요. 공소 취소의 대상이 또 현직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권력. 왜 공소 취소를 계속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게요. 예, 사실 이거를 공소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음. 사법의 영역에서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여기 공화국이죠. 공화국가 왕이 없는 우리가 공화국이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고 예. 그 실체 관계가 불분명할 때 그 판단은 누가 하죠? 사법부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소가 제기된 것도 결국 사법부가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확정 판결이 났다는 것도 사법부가 그것은 진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법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 등 명목으로 800만 불이 북한에 갔고 그것은 쌍방울이 대납했고 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진실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거에 기반해서 결국에는 제3자 뇌물죄라는 지금 공소가 제기됐고 그것도 사법부의 영역에 있습니다. 예. 이게 사법부가 판단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만약에 이게 제가 조작 수사를 했다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 엎으려면 그 역시 사법부가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재심을 신청하시고 예. 이화영 씨가 확정 판결이 난 거에 대해서 네. 재심을 신청하시고 지금 재심 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리오남이 뭐 70만 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내용을 하시잖아요. 국정원에 증거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녹취록도 다 내시면 되고요. 예. 그 내용을 내시고 재심을 받으셔서 기존에 있던 확정 판결을 취소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 지금 공소에 근거가 됐던 판결이 취소되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이거는 공소 취소해야 됩니다라고 할 거고 당연히 검찰은 그 재심이라는 확정 절차에 따라서 공소 취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온전히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소 취소는요.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요. 예. 그것은 특검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이 임명하죠. 근데 특검이 지금 수사하고 공소 취소하려는 건 뭡니까? 대통령의 사건이죠. 누구든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게 법치의 핵심 아닙니까? 예, 제3자가 판단해야 그게 정확하고 그래야 우리가 이 국민으로서 평등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억울한 점이 없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확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이 한 70여 년 왔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것을 지금 해서 법치를 완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겠다는 건데 저는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할 거면 우리 법치의 영역에서 해라. 예. 왜 법치까지 다 무너뜨리면서까지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고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 방법은 안 되고 제가 끝까지 싸운다는 것이고요. 예,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예.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은 끝없이 확대하려고 합니다. 더 가지려고 해요. 늘. 지금은 대통령 본인의 공소 취소겠지만 다음 정권에는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 측근, 기득권자, 혹은 누가 돈을 주니까 그리고 대통령만 할까요? 그 밑에 사람들도 하고 싶겠죠. 계속 늘어나면 그러면 결국에는 법치는 없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대법관 늘리는 게 왜 문제일까요? 지금은 대법관 12명 늘리고 싶죠. 다음 대통령은 13명 늘리고 싶지 않을까요? 이거 다음부터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법치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의 권력이 침범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막아야지. 안 그러면 한 번 뚫리잖아요. 다음번에는 더 큰, 그 다음번엔 더더욱 큰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우리 자식들 그냥 길 가다가 우리가 휴대폰 놔두고 이렇게 자리 맡고 그 다음에 택배 아무데나 놔둬도 아무 문제 없고 차 안에 차 안 잠궈놔도 뭐 아무 문제 없고 새벽 2, 3시에 나가가지고 조깅해도 아무 문제 없는 이 나라가 결국 그 법치가 하나 둘씩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거에 제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고 예. 그게 제가 검사로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검사직을 유지하고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당연히 많으시잖아요. 국민의 반은 저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조작 검사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진 법치의 틀에서 저를 처벌해 주세요. 왜 그거를 저를 이용해서 어떤 권력이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속아서 거의 보이스 피싱을 당하는 수준으로 피싱을 당하십니까? 피싱 당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가진 국민들이 가진 우리 자식들 거고 본인들 거잖아요. 그거 없애지 마시고 그거 침범되게 하지 마시고 저를 아니 공수처도 좋고요. 검찰도 좋고요. 아니 특검도 좋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수사하세요. 공소 취소를 적어도 지금 책임지는 지금 검찰에 의해서 하도록 하세요.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권력이 권력을 취소하는 거고 사법부의 영역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건 아니냐. 적어도 할 거면 지금 검찰 말 잘 듣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잖아요. 예. 그럼 그 정부에 적어도 검찰을 이용해서 절차에 따라서 공소 취소를 하십시오. 적어도 그 정도의 책임은 지게끔 하십시오. 그게 아니고 이 절차를 완전히 무너뜨려 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법치가 무너지는 본물을 터지게 한다. 댐을 무너뜨려 버려 가지고 물이 완전히 새게 해서 우리 자식들이나 그냥 일반 사람들까지 완전히 그거에 노출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보이스피싱 당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 처벌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안 하시죠? 알겠습니다.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시나리오와 제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건 시나리오 얘기를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제보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누구의 제보인지 밝히실 수 있어요? 그거 밝힐 수는 없고요. 어느 쪽입니까? 당연히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 그러면 여당 쪽입니까? 아니면은 야권 쪽입니까? 곤란하신 그것도 제가 뭐 정치권으로부터 받은 내용은 아니라서요. 그래요? 예, 정치권으로부터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받아서 저에게 법적 조언을 하는 것 차원에서 말씀을 해준 것이라서. 근데 신뢰할 수는 있는 분인지. 저는 100% 신뢰를 하고 실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그때 받은 내용은 원래 그 전까지는 그때 4월 3일 날 우리가 저 국정조사가 있었죠. 예. 근데 4월 2일 날 밤 10시쯤에 제가 10시까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제가 선서는 하되 선서서에 제가 이 국정조사는 위헌 불법이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본인은 선서하고 증언하겠습니다라는 걸 쓰고 제가 증언서에 쓰기로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고 그 내용을 제가 그날 뭐 저녁 때 기자님한테 말씀드린 적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검사한테 얘기한 적도 있고 그거는 전부 다 아실 거예요. 예. 예, 검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10시 이후에 그 얘기를 듣고는 무조건 이건 함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어떤 얘기를 하든 공소 취소를 하고 왜냐하면 지금 사건이 서울고검에 있는 사건 그 다음에 공수처의 사건이 있지만 뭔가 특검을 발족시켜야 될 모멘텀이 좀 없잖아요. 예, 그럴 모멘텀이 있으려면 결국에는 위증 사건 그러니까 뭘로 인한 특검 발족이냐 국정조사로 인한 특검 발족을 시켜야 되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예. 그 모멘텀으로 삼기 위해서 저를 그 무슨 얘기를 하던 위증으로 고발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결국 특검 그걸 밝혀야 된다고 특검에 가고 특검이 특검법에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집어넣어서 공소 취소를 한다. 예. 요 시나리오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결국에는 이건 함정이라고 생각하고 선서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검 법안의 법안명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쌍방울 대북 송금 네. 조작 기소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 뭐 이렇게 되어 그렇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 검찰의 있죠. 예. 조작 기소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그래서 제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공소 취소해야 될 사건이
대북송금 사건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대장동 확대가 사건도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박 네. 검사님 네. 외에 다른 검사님들도 비슷한 일을 당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함정은 무조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한 그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저는 증언 거부, 선서 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서 거부의 배경은 거기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물론 뭐 그 선서 거부의 사유가 제가 세 가지를 들었었는데 네. 그 중에 한 사유긴 한데 실정법상으로는 헌법상 자기부재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벌주는 발언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죄명 10개 이상의 지금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인데요. 그거와 관련돼서 그거에 증거가 될 만한 진술은 여기서 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유가 이제 실정법상의 선서 거부 사유로 명확히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거부서에 당연히 포함시켰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차라리 우리 검찰에 의한 공소 취소는 모르겠지만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는 국회가 약속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회 법을 만들기 때문에 특검은 우리가 그 다른 것은 약속을 우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고발당해도 좋으니까 그 즉시 선서를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감찰 받는 중이시죠? 네. 직무정지당 하셨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소회나 입장은 뭐 언론을 통해서도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검찰에 대한 사랑이 참 남다르시군요. 지금 듣다 보니까. 그런데 검찰이요? 조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는 애정이 상당하신 것 같은데. 근데 조직이 사실상 방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전직 검사들의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좀 서운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서운하죠. 서운하고 그런데 뭐 저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은 제가 아는 검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제가 지금 뭐 공소 취소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미 그거에 준하는 일들을 검찰이 다 해버렸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그랬고요. 반드시 수사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수사받고 나중에 처벌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구자현 검찰이 항소를 취한 게 있습니다. 그건 거의 공소 취소랑 똑같은 건데요. 그것도 결국에는 수사받고 나중엔 처벌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짓들을 계속 지금 해온 상태에서 있고 지금 국정조사도 어떻습니까? 지금 검사들 수십 명이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완전히 방치하고 있어요. 이거는 검사 개인의 일이 아니라 검찰 조직으로서 한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적어도 그 기록의 접근권만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아무런 기록 없이 오로지 기억에 의존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기록에 접근권이 있으면 훨씬 더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전혀 그 검찰에서 이것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의혹을 부풀릴 수 있는 자료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거의 준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뒤로 유포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히 그 김성태의 녹취록이 나왔는데 그것은 대북송금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서울고검 TF랑 지금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조작검찰이다 이렇게 해서 검찰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반박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저 지난번에 국정조사에 나왔던 상당수의 것들 예를 들면 금감원에서 마치 뭐 김성태에 대해서 주가 조작 사정은 빼주고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를 그런 식으로 뭐 진술을 유도했다는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근데 저희 수사팀이 한 게 아니라 저희 옆 수사팀이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검찰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입장을 내주질 않아요. 이런 식으로 사실상 방조 내지 정치권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그런 걸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정치권의 이익에 따라가는 것. 그거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검찰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제가 사랑했던 검찰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만 마지막으로 남은 그 제가 사랑했던 검찰이 했던 그 기소나 판결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마지막으로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요거 지키고는 저도 지금 뭐 죽은 검찰은 떠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 검사님? 네. 검사님 지금 공직자시죠? 예, 공직자입니다. 공무원이십니다. 네. 검찰의 몸을 두고 계시고. 네.
지금 뭐 언론이나 저희도 뭐 인터뷰를 응해서 여러 말씀을 예, 해주고 계시지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듣는 순간순간 좀 위험한 발언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공직자로서의 발언으로 당연히 봤을 때, 위험하겠죠. 예. 예. 검찰로부터 손절당했다고 보십니까? 손절이요? 예, 예전 검찰, 제가 사랑했던 검찰은 죽었고, 네. 지금은 이제 뭐 제가 사랑했던 검찰이라고 생각 안 하고 검찰의 외피만 쓴 그냥 일종의 권력기관에 예속된 그런 뭐 집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거기서야 뭐 애초에 저랑 그분들이 엮인 적도 없기 때문에 뭐 절연당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군 검찰까지 한 거 하면 15년 이상 했습니다. 제가 20대, 그러니까 만으로 치면 20대 후반부터 지금 40 중반이 될 때까지 사실상 제 젊은 청춘을 시절을 보내셨군요. 예, 거기서 다 했고, 그런데 지금 제가 사실 저희 수사팀이랑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했던 그 확정 판결이라든지 예. 기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권력에 의해서 완전히 추풍낙엽처럼 없어지는 것, 이거를 제가 거기에 동조하면, 제가 물론 그 전에 지금 사실 이재명 정권이 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를 예상했기 때문에 그 전에 사표를 낼 수도 있었겠죠. 예.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럼 제가 지금까지 왜 검사를 한 거죠? 네, 지금까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없게 돼 버리잖아요. 그럼 도대체 나는 왜 지금까지 살았던 거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제가 너무 무너져 버리잖아요. 인격이라는 게 없어지고 내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는 저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거기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힘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뭐 그의 희생이 당하고 짓밟혀 나가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검사님께서 민주당의 공세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는 국민들이 한동훈이 오버랩된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럼 박동훈이 나타났다. 정치하실 겁니까? 아니요. 정치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고요. 훨씬 더 그 한동훈 그 전 장관이나 예. 이런 더 훌륭하신 분들이 충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저는 이 일이 끝나면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왜요? 지금 감찰도 있고 특검 수사도 기다리고 있고.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제가 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징계도 있을 거고 아마 기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징계와 기소에 대해서 결국에는 법적으로 다툼을 해야 돼서 법적 소송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징계는 뭐 크게는 파면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예, 파면되거나 뭐 해임되거나 뭐 적어도 정직일 텐데, 그때 되면은 어차피 제가 뭐 검찰에서 더 이상 뭐 업무를 못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뭐 지금도 업무를 못 하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소가 되면 또 그것에 대해서는 또 그 법정에서 계속 피고인으로서, 예. 제가 옛날엔 검사석에만 앉았는데 이제 피고인석에 앉아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 다퉈야 되는데 아마 1, 2, 3심 하면 한 3년 정도는 최소한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래서 3에서 5년 정도 이 일을 저도 결국에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좀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이야 뭐 좀 소위 말하는 핫하다고 관심이 집중이 되지만, 예. 뭐 법정 다툼을 하면 아마 관심도 많이 사그라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사그라들면 그때는 뭐 저의 외로운 싸움이 되는 것이고, 네. 예, 그때 그렇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미 있는 싸움 하고, 예, 또 그 결론에 대해서는 또 알아주시는 분은 알아주시겠죠. 예, 그렇게 되면 아마 뭐 그때 되면 정치하라는 얘기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지금이야 와서 뭐 이렇게 확 그렇지만 그 한 3년에서 5년 정도 법정 다툼 하고 있으면 뭐 저도 좀 피폐해지고 돈도 다 떨어지겠지만 그때는 뭐 정치하라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우연찮게 박상현 검사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나는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예. 그거는 한 1년 전쯤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한 번도 살이
학교를 다닌 적이 없거든요. 항상 공립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뭐 대학교 때까지. 그리고 단 한 번도 사기업에 근무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지금까지. 공부를 잘하셨군요. 반원도 있으시고. 예, 그렇게 뭐 보실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저를 키워준 거죠. 만들어주고. 네, 그렇게 돼서 제가 지금은 제가 연수원 뭐 교수도 하면서 신임 검사들도 가르친 적이 있지만 제가 진짜 수사를 잘할 수 있거든요. 예, 이제 제가 정말 수사를 잘해요. 그리고 후배들도 잘 다스려서 할 수 있고 실제로 지금 제가 무슨 대북 송금 수사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무슨 용인 뭐 이모 부부 물고문 해가지고 아동 학대한 사건이라든지 또는 그 약사가 그 약물을 먹여서 그 여성들 소개팅하는 여성들을 강간하려고 한 사건에서 제가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던 그런 약물을 마약류로 지정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사건을 밝혀서요. 제가 지금은 이제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국가가 이렇게 키워준 그 틀에서 결국에는 아주 수사를 잘하는 그러니까 국가 기능으로서 국가 서비스를 국민들한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랬는데 제가 딱 막상 그렇게 되니까 예. 지금 이런 일이 돼서 하나도 제가 그 일을 펼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컸고 이제 보답을 해야 될 시기인데 더 이상 이제 보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이 어디 있더라고요. 그 어디 유명하신 그 화가가 쓰셨던 말인데 어쨌든 나는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싶다. 예, 그 일을 제가 카톡 프로필로 했는데 지금 제가 심정이 그런데 아마도 제가 꿈꿨던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래도 제가 검사로서 할 수 있는 요것만 끝나면 예, 한 3에서 5년 보는데 예, 그때 되면은 아마 지금과 같은 관심도 다 식으실 거고 네.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그 결론만 나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치는 훌륭하신 분들이 더 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이 인터뷰가 이 논란의 모든 의문에 곧바로 답을 주지는 못할 겁니다. 아직 진행 중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논란이 한국 역사에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민석 변호사의 반론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국정조사와 감찰 중에 어렵게 시간 내신 박 검사께 감사드립니다. 예.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긴급 인터뷰로 준비한 여의미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기철이었습니다.